어떤 팩트적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사실은 무관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단절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황적 흐름과 단절되어 있어서 이게 줄여야 되겠네. 줄여놓고 1번. 자, 단절과 소통.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작했던 그 강의 시리즈 진도를 좀 이제 이어서 이 상명하게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인관계의 발전 또는 어떤 문제나 부족 부분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그 오해와 착각 관련해서 이번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소극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매력의 부족들 또는 어떤 대인관계의 서투름, 뭐 화술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선 공포, 발표 공포,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신이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나 부족, 좀 부딪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인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성이고요. 또 웬만한 그런 대인관계 관련해서 정식의 학문이라든가 제대로 된 학문적 체계를 갖고 가르치는 곳이나 그런 컨텐츠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들은 주로 이제 뭐 연애 썰 또는 뭐 네이트판 요즘 좀 직장인 위주의 뭐 직장인 위주의 사이트 뭐죠? 예, 그런 데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개인 이야기들, 경험 이야기들,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연애 유튜버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애, 뭐 화술, 뭐 이런 식으로 성격, 매력 이런 식으로 흐르기 쉬운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애만을 위해 따로 존재하는 어떤 대인관계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그게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 사람 대 사람끼리 하는 모든 내용들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커다란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속한 하위 카테고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하고 대인관계, 넓고 폭넓은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의 폭넓은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과 잘 하는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금 더 뿌리 깊은 부분에서부터 맞아요. 블라인드. 그런 데서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특징을 이 관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분들의 차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좌측의 단절 쪽이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고 우측에 이렇게 좀 소통이 좀 되시는 분들을 대인관계가 좀 잘 되시는 분들로 제가 설명을 해서 좌측에 단절되는 이 부분이 현대 얘기하는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임상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치료 모델 중에서 비합리적 사고체계에 해당됩니다. 원래 인지행동 치료라는 컨셉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모델이 어떤 사람의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합리적 사고체계로 교정해내는 이 자체를 치료라고 접근을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지행동이라는 이 학문적 카테고리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이라는 건 상식, 합리, 논리, 문화, 관습, 과학 뭐 이런 중심에서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일반 통념이라는 걸 가지고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적인 컨셉이 아니라 상명학적 치료 모델에서 얘기하는 이 비합리적이란 건 단절되어 있어서
당장 단절되어 있어서 약간의 망상적인 현상을 보이는 부분을 비합리적 상태라고 얘기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실과 많이 일치되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계발 서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뭐 다들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책이니까, 유명한 책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부분들이, 군주론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개념이 상미학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의 비합리적 사고체계고 어떤 게 합리적 사고체계인가를 설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어떤 내용이 나냐면 성공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걸 향한,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무슨 뭐 부자 되는 성공, 자기개발적 성공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써있다시피 군주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어쨌든 포괄시켜서 그게 뭐 자본주의적 성공이든 어떤 무슨 뭐 리더나 군주로서의 어떤 뭐 통치의 성공이든, 이런 성공을 향한 성공의 법칙,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이 마키아벨리한 사람이 주장한 어떤 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걸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선고를 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합치하는 것. 이것이 그저 성공이고, 성공이란 그저 시대의 흐름과 합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넘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은 팩트를 뜻합니다. 어떤 팩트적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사실은 무관하죠. 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실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이 아닌 게 되거나 A란 사실이 B란 사실로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치시키려면, 그 사실 여부와 일치시키려면 우리의 판단 여부를 사실적 팩트와 대조하고 연결을 해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감정이 사실 여부, 즉 상대방의 어떤 의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의 흐름일 수도 있는 그런 사실 여부와 일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대인관계적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거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나 혼자만의 감정이나 나 혼자만의 판단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 해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소통, 즉 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실제적인 참여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사실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일치시키면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 자체, 대인관계의 합리적 사고체계의 확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 뭐 단절되어서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 위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 자체를 비합리적 사고체계로 규정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공감 능력 제로라고 해서 뭔가 공감적인 부분에서 센스, 눈치, 눈썰미, 어떤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 센스가 없다, 눈치가 없다. 보통 공능제들이 재미도 없거든요. 그리고 재미없고 화술 능력도 보통 없는 편들이 많아서 이러다 보니까 보통 공능제인 분들이 재미도 없고 화술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매력 비슷한 거.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매력 비슷한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매력이 떨어진다. 재미까지? 그럼 뭐는 있겠나요? 공능제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매력이 떨어지는가 보다. 매력이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도 또 최근에 상묘하게 이제 상묘하게 말수 적은 분들 상묘하게 말수가 좀 적고 대화에 참여하시면 대화를 입을 잘 열어서 상대방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안 하는 정말 말수가 적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조차도 자기가 말을 많이 못하는 건 보통 얘기하는 매력 부족이거나 이렇게 말수가 적은 분들은 자기가 매력이 좀 부족하거나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딱히 뭔가 말을 많이 하고 리드를 할 만한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말을 별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상묘학은 이 결론을 되게 분명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본질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본질이 아니고 이분들이 말수가 적은 이유는 이런 뭐 매력 부족이나 존재감 부족 때문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단절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황적 흐름과 단절되어 있어서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보통 말수가 적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분들. 말수 적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 분들은 자신이 뭐 매력 부족, 존재감 부족, 자신감 부족 이런 형태로 이거를 대부분 이해하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이뻐지면, 더 멋있어지면, 더 능력 있어지면, 더 말을 잘하게 되면 그래서 뭐 그걸 매력이라고 표현할지 능력이라고 표현할지 그런 뭐 매력이나 능력이 더 있으면 자기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적극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자기가 지금은 존재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존재감이 있는 좀 확실하게 좌중을 휘어잡고 좀 도드라지는 잘남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자신감 뭐 그놈의 허구나 자존감 만능서 무슨 산삼도 아니고 무슨 자존감이 산삼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자존감 만능설이라고 해갖고 드립다 맨날 아직도 사실 저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인문학 버전의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크릿 되게 유행할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그 시크릿 누가 합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믿어요?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던데 신기하기까지도 해요. 신기하기까지도 하는데 예. 신기하기까지도 하는데
요즘 누가 시크릿 합니까? 근데 그런 시크릿이 한물 간 뒤에 인문학 버전의 시크릿으로 아직도 여전히 그 스테디셀러로 유행하고 있는 게 자존감. 그래서 뭐 자존감 만능설 무슨 뭐 MSG도 아니고 아무데나 막 쳐 막 그냥. 근데 이런 얘기 뭐 그 시크릿 최근 들어서 제가 이번 강의 시리즈 때 뭐 다양한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 명상 수행부터 마인드 컨트롤,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그게 오컬트적인 영역이든 명상적인 영역이든 과학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이런 힐링이나 인문학적인 부분들이든 저기서 또 제 아들이 또 뭐 열심히 또 통화 중에 그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 자기애발 선생님들이 좋아할지 몰라요. 상명학을 배우고 난 뒤에 제 생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긍정적이 됐어요.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부터 이제 훨씬 더 이전에 여기 올 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인생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어떤 분이 이제 상명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생각 따위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거면 시크릿이 벌써 대박쳐서 다 시크릿 하고 있고 막 무슨 뭐 차크라 하고 있고 막 긍정적인 마인드로 뭐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재벌되고 다 이루었죠. 아까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희망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 상황의 사실과 누가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군주가 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의도, 정치적인 뭐 형세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군주라는 사람의 생각의 판단이 사실과 부합돼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제대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대부분 못하신 분들 특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말수가 적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이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인 어떤 그 가치관적 충격을 제가 계속 받게 됩니다. 가치관적 충격을 받게 돼요. 무슨 뜻이냐? 그분들은 되게 다른 사람의 의도나 사회 보편적 가치나 또는 상황적 흐름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 상담을 해주는 저 같은 사람 상담사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아니 왜 저기서 저걸 상처를 받으시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어떤 상담을 하는 내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합리적 사고 체계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합리적 사고 체계로의 교정이 힘들어요. 근데 왜 이게 사실은 이야기해도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서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합리적 사고 체계로 교정하는 대인관계적 치료가 되겠죠. 치료 해결의 솔루션 제공이 될 텐데 왜 이런 게 소용이 없고 또는 어떤 상담 같은 거나 노력을 해도 왜 효과가 없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합리적 사고 체계라는 사회적 통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합리적 사고 체계가 뭐다? 비상식적 사고 체계를 여러분들은 합리적 사고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일반적인 비합리적 사고 체계 해석이라면,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판단하면 그게 비합리적 사고체계. 그리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올바로 판단해서 사고하면 그게 합리적 사고체계. 이거 이제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합리적 사고체계는 이제 뭐가 비합리적 사고체계인지 이해하셨죠? 가장 저차원적인 영역에서의 비합리적 사고체계란 비상식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게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거고, 예?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상식적이지 않아. 대단히 상식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닐 수도 있다고. 왜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진 대다수가 아주 고학력자입니다. 상명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명하게 대한민국 최고 학벌, 대한민국 최고 직장, 대한민국 최고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다 있어요. 뭐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야, 그거 뭐 대인관계를 그딴 걸 무슨 뭐 학문적으로 공부까지 하면서 하냐. 아, 그까짓 거 뭐 대충 친구, 연인, 가족, 동료 뭐 습습후 뭐 대충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거들먹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를 이긴 업버전의 더 최신 버전의 알파고와 대화를 나누면 인간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첨단의 채팅 로봇이 결합된 알파고가 채팅 로봇의 프로그램을 갖고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얘기하는 현대 가장 진보한 과학 기술도 기계, 컴퓨터가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인관계 할 수 있도록 가능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연애썰 뭐 대충 청춘 남녀면 다 연애하고 대인관계하고 정상적으로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대인관계란 엄청나게 고기능 그리고 복잡계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합리적 사고 체계를 확립하는 게 그냥 고학력만 갖고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히 상식적이에요. 대단히 상식적에서 뭐 과학 상식이든 일반 상식이든, 예? 많은 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학력자라도 그 사람이 1단계인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합리적 사고 체계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2단계로 넘어가는 사실, 예? 사실 그대로를 판단하느냐는 부분에서의 합리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아주 간단해. 대인관계를 못하시는 대부분이 대다수가 자체 판단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뇌피셜로 뇌피셜 되뇌 망상으로 대인관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한국 여자분들이 자기한테 고백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막 진짜 아픈 소리 막 돌직구 날려놓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남초에다 아니 지가 나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이렇게 사람이 지는 뭐 대단하다고 남자한테 그런 식으로 개 매너 없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거절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퍼다가 여초에서는 여자분들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제대로 좋게 제대로 좋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알아듣지를 못해. 여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죽하면 불법 주정차, 누가 동네 불법 주정차라면 거기 전번이 뜰 거 아니에요. 전번이. 자동차에 전화번호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전번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해서 혼내주제. 요즘 불법 주정차 하면 그 전화번호로 고백을 해서 혼내준대. 왜 그러느냐? 대충 이렇게 저렇게 좋게 해서 본 뜻을 얘기해서 괜찮으신 분인 것 같지만 저는 좀 교제할 생각이 없고 그쪽한테 그 정도의 마음은 없다. 이렇게 좋게 얘기한, 그러니까 즉 나는 당신이 싫다. 당신과 사귈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한테 그런 사실 아무리 전달해봤자 어떻게 돼? 오류가 일어난다고. 그냥 자기 보고 웃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뻑이 갔구나, 재는구나, 나한테 진심을 보여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직구로 그냥 짱돌로 그냥 뚝배기를 깨버려요. 그냥 꺼지라고 이러면서 제발 좀 꺼지라고 이렇게 해서 아예 뚝배기를 날려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 오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초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한남들 고백은 애시당초 초기에 돌직구로 뚝배기 깨주지 않으면 아주 그냥 골치 아파진다고. 왜냐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 아주 대표적인 뇌피셜 중에 하나죠. 골키퍼가 있든 없든 너한테는 골이 안 들어간다고. 너를 향한 아예 골대가 없어. 지금은 골키퍼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너를 향한 네가 넣을 수 있는 골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직구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고학력자면 뭐해? 여러분 고학력자면 초능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면 누가 누굴 좋아하고 누가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냐고요. 그건 고학력과 관계가 없죠. 그럼 그런 사실 여부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대화. 물어야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래는 제가 이런 소규모의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 이런 기업 컨설팅에 상담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소문이 나서 컨셉은 원래 써놓기는 기업 컨설팅이라고 써놓고 정작 와서 하는 거는 저기 무슨 운명이나 무슨 자기 팔자라든가 이런 점 봐주는 점쟁이를 한동안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대뜸 오자마자 보통 자기가 아쉬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서 이러해서 이렇게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상의를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왜 왔는지를 맞춰보려는 거야. 자기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를 맞춰야 그게 용한 점쟁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좀 냈어요. 아니 그걸 왜 맞추냐. 그렇죠. 내가 왜 할게. 이거 있잖아. 아주 그 점쟁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심한 짓인데 오자마자 대뜸 제가 왜 할게. 아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빙긋이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그 뜻이에요. 저 왜 할게요. 이렇게 맞춰보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와서 말을 안 하고 차만 마시면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그 뜻이에요. 나는 말 안 할 거니까 네가 말해서 나 맞춰봐라 이 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아니 오셨으면 난 고민이 뭐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내가 맞춰야 되냐. 아니 그리고 설령 맞출 수 있다고 해도 물어보면 될 걸 내가 왜 맞춰야 되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나 이렇게 잘 맞춘다 이런 거 했으면 얘기를 했겠죠. 그때 그분이 찾아오던 그 시즌이 딱 정해져 있는 시즌이에요. 그게 뭐냐면 약간 그 공무원 계열에서 승진이라든가 인사 발령 나는, 그리고 그때 그 뭐죠, 그 선거철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업계 비밀 같은 건데, 그 시기 때 대충 나이대하고 외모 요렇게 비슷한 분들이 찾아오면 다 뭐냐면 남편이 어느 정도 고위직 공무원이고 선거에 영향을 받고 이번에 승진해야 되고, 다 그런 분들이야. 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 뭐 통박이죠, 통박. 늘 그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물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남편분 승진이나 뭐 그런 무슨 뭐 관직이나 공직에 있으신 분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한이고, 내가 해서 맞췄다고 치자. 그럼 내가 맞추면 당신 남편 어쩌고 저쩌고 미래 인생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정해진 시간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기가 대화해서 얻어갈 게 있으면 궁금하면 물어보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충분히 얘기하면 사실 여부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점쟁이 같은 것들이 사기치고 굿하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 공감 능력이 없어갖고 고백으로 혼내주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예?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연애를 잘하는 선수치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다. 고백하는 이 선수는 없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특히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연애 고수래. 자기가 연애 선수래.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한다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또 그러신다. 또 망상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연애를 잘하는 고수 선수의 필수적인 능력이 뭐냐면 선구안입니다. 일명 선구안.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이는 상대방의 태도가 저게 좋은 호감 반응이다, 비호감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내가 들이밀면 넘어올 거다, 안 넘어올 거에 대한 사실적 판단의 부분이 오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 부분에 판단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미 알아.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저게 좋아하는 행동이고 꼬시면 넘어올 걸 알아.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 왜 고백을 하죠? 예? 고백이라는 게 결국 뭐다? 그걸 모르니까. 사실에 대한 오류 또는 혼돈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묻는 거란 말이야. 확인하려고. 그걸 어떤 상징성 있게 해갖고. 근데 이 고학력자나 또는 이 대뇌망상 뇌피셜적인 부분에서 되게 논리적인, 자기 딴에는 망상적인 논리를 많이 펼치는 분들일수록 사실 여부를 대화를 통해 확인을 안 해요. 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분들의 특징적 키워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똑똑하시고 고학력자고 판단 능력도 좋은데 사실 여부를 상대방과의 충분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판단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일수록 대부분이 뇌피셜 되뇌망상의 자기 멋대로, 즉 사실 혼돈 또는 사실 오류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셀프로 상처받고 셀프로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셀프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키워드죠. 무시라는 게, 푸른들파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 무시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그냥 시대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키워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되는 부분들의 습관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면 이분들은 매력, 존재감, 자신감 이런 거 맨날 해봤자 영원히 말수적거나 영원히 소극적이 됩니다. 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의 오류가 많은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비합리적 사고 체계일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단계에선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분들이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웬만하면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분일지라도, 심지어는 고학력자라서 많은 상식적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안 하고 하면 뭐가 된다?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생각, 말, 표정, 행동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서 당연히 그 사람하고는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묘학이 이야기하는, 상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대인관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비합리적 사고체계에 있으며, 이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단계별로, 보통 이걸 층차의 접근, 층차의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1차원적인 영역에선 비상식적인 게 비합리적 사고체계고, 2차원적인 영역에선 비사실적인 게 비합리적 사고 체계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포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셔야 비영향적인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야 대인관계가 해결이 되는데 1단계도 못 넘어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기껏해야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상묘학적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의 단순한 접근밖에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심지어 제가 상담 때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대화를 잘 안 하고 뇌피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물어본다고 상대방이 다 진실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람들이 다 착한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니까 내가 사실 여부를 대화가 아니라 내 뇌피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비사실이란 부분들이 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뭐 거짓말한다, 진실을 얘기해준다, 이런 식의 단순한 영역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비영향적인 부분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전에 강의 시리즈 때, 이번 강의 시리즈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시간에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범죄 수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드 뭐 CSI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다 이제 그 과학 수사, 범죄 과학 수사를 할 때 나오는 항상 원칙이, 모든 현장에는, 범죄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있다. 왜냐? 어떤 범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머물렀고 그것에 뭔가의 접촉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A란 물체와 B란 물체가 서로 접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A에는 B의 흔적이 남게 되고 B에는 A의 흔적이 남게 된다. 이런 범죄 수사의 원칙인 접촉의, 물리적 접촉의 법칙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약간은 넌센스스러운 화두의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얀 자동차와 검은 자동차가 서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는데, 검은 자동차에는 하얀색 페인트가 묻었는데 하얀색 자동차에는 검정색 자동차의 페인트가 전혀 묻지 않았다면 그건 어찌 된 경우이겠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검정색 자동차하고 하얀색 자동차가 부딪혔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페인트가 묻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페인트가 묻었다는 거죠. 다른 쪽엔 상대쪽 자동차의 페인트 색깔이 전혀 묻지 않았다. 테라미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걸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맞겠는가라는, 어떻게 하면 철학적 넌센스 질문, 이런 심리학적 넌센스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정답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물체 A와 B가 접촉했으면 반드시 물리적 접촉 법칙에 의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흔적을 남겨야만 하는데,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흔적이 남았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 실제적 접촉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접촉을 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조금 더 고난이도의 개념인 합리적 사고 체계라는 게, 이 비영향적인 사고가 비합리적 사고 체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걸 아주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건 사실 대단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대인관계를 공부하고 뭐 매력을 좀 가지고 성격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자신감, 자존감을 갖추면 뭐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전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못 고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이 3단계인 비영향적,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대인관계를 가르쳐도 늘 이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앵무새 멘트예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요, 뭐 어떤 여자분이 어떤 오빠를 좋아한다,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 만나서 제가 되게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공연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 오빠하고 되게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 인간들하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힘들고요, 제가 자꾸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기 싫은 걸 누가 자꾸 저한테 강요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니,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분 좋게만 하는 그런 대인관계가 어딨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면서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 위주로 내가 좋고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닌 걸 갖고도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대인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는 대인관계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걸 갖고 기분 좋지도 않은 것도 해야 그게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라면, 대인관계가 안 행복한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안 행복한 대인관계를 내가 왜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이뻐지고 매력이 있어지고 말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싫어하는 새끼, 하기 쉽지 않은 거, 기분 더러운 거 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개미지옥처럼 빨려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더 이뻐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지. 내가 더 매력이 있어지면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겠지. 어? 그래서 내가 더 인기 있고 주목받고 잘난 사람이 돼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대인관계를 왜 내가 하는 게 짜증나? 아니 내가 지금 이런 것들 미모, 매력, 화술, 재미가 떨어지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새끼들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하고 있고 기분 좋지 않은 걸 꼴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대인관계가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대인관계 할 수 없다. 대인관계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게 대인관계는 왜 하냐.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결국 교주님은 대인관계 잘하려면 예?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키워드로 취존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묘강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교주님은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대인관계가 되겠냐? 대인관계 하려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네가 때로는 크게 네 이상형이 아니 되거나 네가 꼭 하고 싶은 게 아닌 것들, 네가 엄청 좋은 게 아니더라도 뭐 그런 거 하면서 어울려야 된다. 그렇게 그런 게 대인관계라고 자꾸 설명하시면 저보고 결국 자꾸 양보해라, 희생해라, 인내해라 그러시는 건데 그런 게 대인관계면 저는 안 행복하거든요. 저는 근데 애초부터 대인관계를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 대인관계 할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대인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고 대인관계가 있다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예? 대인관계가 그분들 입장에서 고작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대인관계가 이분들한테는 뭐다? 대인관계 잘해야지. 대인관계 이번에 너무너무 잘할 거야. 대인관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대인관계 고수가 될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그게 뭐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인관계 뭐다? 닭가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주님 잘하고 싶어요. 저 이번 기회에 대인관계에 되게 능력을 갖춰갖고 되게 대인관계 엄청 잘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 저 살 빼려고 맨날 닭꼬야 닭가슴살만 삼시세끼 맨날 먹을 거예요. 이런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바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니까 상미학에서 얘기하는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그냥 닭가슴살 같은 것만 먹으면서 살라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닭가슴살 먹으면 살이 안 찌고 빠지긴 하지요. 체지방 줄어들긴 하지요. 이런 거잖아요. 그니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잘하겠다는 걸 닭가슴살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것식으로 접근하면 그 다이어트가 과연 성공을 할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멘트 좀 웃고 무슨 대인관계 밀당 같은 거 배우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당신한테 대인관계랑은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짜증나. 그래도 대인관계 하면서 학교 직장 모임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있다고 양보, 희생, 인내 같은 닭가슴살 대인관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런 거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인관계를 비영향적 사고체계, 비영향적 사고체계를 그래서 상명학에서 비합리적 사고체계라고 합니다.